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있었죠. 그때 환율이 팍 오르고 조금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었는데 다시 정고점을 뚫고 이제는 뭐 1,400원대는 그냥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이제는 뭐 1,500원이 가네 마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오르면 미국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환차익이 플러스 알파로 생기니까.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게 유가겠죠. 그래서 뭐 기름 넣을 때마다 요즘에 이제 부담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몸소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 전략은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예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금리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달러 환율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 금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율이 변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는 사실 찾기 어렵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왜냐면 그냥 미국의 예적금, 채권 이런 거 사면은 4, 5% 이자를 주고 우리나라의 예적금, 채권 사면은 2%, 3% 이자를 주면은 그 투자 수요가 어디로 쏠려요? 당연히 미국으로 쏠려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이 돼서 그 갭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예전처럼 1,100원대, 1,000원대 이렇게 가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그 국가의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좋은 국가는 그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 딱 두 나라만 비교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미국이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낮죠. 그러니까 이런 갭 차이가 역시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경상수지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작년 말에 환율이 갑자기 이 원화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가 계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이제 불안한 거죠, 이 나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자금이 회수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화가 안 되면은 그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부터 정치적인 어떤 변동성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심리도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구조로 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심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통화량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통화량이 지금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금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 뿌려진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은 단기간에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많이 못 올렸고, 그래서 금리가 역전된 채 거의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갭 차이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 이 스프레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걸 줄이는 방법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 금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금리를 좀 낮춰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안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도 뭐 살짝 꺾이고 이러니까는 환율이 또 더 심하게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 신흥국가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그 상황도 조금은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에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통화량은 무엇인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M2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원화가 넘치니까는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통화량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 M1 통화는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화폐라든지, 그리고 뭐 체크카드에 있는 이제 그런 돈, 그러니까는 뭐 바로바로 소비로 가는 돈, 그런 협의 통화를 의미를 하고, M2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예적금에 있는 돈도 M2 통화량, 그리고 뭐 MMF나 CM에 있는 돈들, 그리고 뭐 CD금리라든지 이런 돈들은 M2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M2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축도 많이 하고 돈도 통장에 많이 쌓이니까 이 통화량이 늘어날 거고, 또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부채가 커져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뭐 이런 MMF에 돈을 넣어둘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이 늘어나면은 이 M2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었죠. 정부 지원금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돈들 한 사람당 사실은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 국민한테 이제 뿌려졌고, 그 전체 규모는 사실 엄청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통화량이 늘어나기는커녕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때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공급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이 격차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었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통화량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가 넘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미국은 좀 꾸준하게 4%대 통화량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 통화량 양만큼 환율의 흐름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통화량이 좀 흡수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M2 통화량이라는 것은 왜 늘어났는가? 일단은 이 한국은행의 정책이 경기 부양이랑 금융 안정을 택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5%대 기준금리로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3%대에 멈춰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였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 같으니까 한국은행은 결국에는 환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마찬가지 스탠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원인, 우리나라의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든 게 결국에는 이 한국은행의 경제 정책이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한국은행 탓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한국은행 입장도 사실 난처하죠. 이게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러면은 사람들의 대출 상환 부담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뚝 떨어지니까는 경제 상황 안 좋아지고, 뭐 PF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채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그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 결국엔 금융기관까지 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과거에 겪었던 그런 IMF급의 그런 큰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거를 선택한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증가하면은 단순하게 대출만 증가하는 개념이 아니고 M2 통화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죠. 원화는 많아지고 달러는 적고 그러면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은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는 이 정부지원금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환율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거는 일부 정부 인사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은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고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 서학개미들이 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물론 미국 주식을 많이 사기는 해요.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산 잔액이 100조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00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건 맞는데, 근데 미국 주식에 한 200조 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IMF급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그게 사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 주식을 사서 모든 사람들이 홀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도 쓰고 뭐 우리나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 잔액이 200조가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미국에 주식하는 사람, 미국에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원흉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환율에 영향을 줬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영향의 폭은 한 먼지만큼 수준으로 미미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의 환율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만큼 뭔가 영향을 대단히 많이 주는 거라면은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기 위한 어떤 밑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얘기도 살짝 있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절세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는 이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주식은 신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환율은 신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환율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보면은 지금 이 M2 통화량의 격차, 미국과의 이 증가량 격차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은 환율이 높은 현재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뭐 정책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바꾸고 이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결국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가든지 아니면 금리를 낮추든지 이런 상황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내년에도 이 통화량의 격차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만한 요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환율이 뭐 갑자기 1,300원, 1,200원대로 뚝 떨어질 만한 기대감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위기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통화량을 증가를 시킬 거고,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살짝 다시 방향을 꺾어서 올린다거나 이러면은 이 통화량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럼 진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1,500원, 1,60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밸류업,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부동산이 좀 서서히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됨으로써 가계부채도 조금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도 조금은 그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시 부양을 한다라면은 외국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올 여지도 있고, 그럼 자연적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또 환율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율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은행 총재님이 좀 싫어하겠지만 당연히 미국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미국 리츠를 사든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뭐 혹은 금에 투자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좋지 않은 전략은 당연히 예적금 위주로 이제 돈을 굴리는 게 가장 안 좋을 겁니다. 금리도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가 어렵고 또 이 원화 가치마저도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구매력이 계속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급진적인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패턴처럼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 늘리고 금 투자 그리고 뭐 국내 주식 자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우량주 대부분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뭔가 돈을 굴려야 되는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거의 한 4% 정도 나오니까 그냥 얘를 예금 대신에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1년 이내에 이 환율 변동성이 4, 5%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보다 환율이 한 5% 정도만 내려가도 그 이자를 받는 거 이상으로 이 환차 소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할 수가 있다. 네,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기도 하고 뭔가 예측을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결국에는 그냥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은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